네, 한국당은 이른바 박찬주 쇼크의 당 지도부를 향한 이 쇄신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흠 의원이 중진 및 황 대표 험지 출마론까지 띄웠는데 조금 전에 유민봉 의원이 현역 의원 중에는 올해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제 김태흠 의원이 입장을 밝혔을 때 이제 이동관 전 수석이 그 지적을 하셨어요.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남한테 뭐 하라고 요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유민봉 의원의 이제 불출마 선언은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아직 그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뭐가 있었는지 지금 메시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있다면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유 의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로 이 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을 지낸 이른바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또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전문직으로 봐야죠. 뭐 친박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특히 예.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나름 그 당시 박근혜 청와대 안에서도 할 얘기는 하고 예. 비교적 그 처신도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국도 의정 활동도 사실 잘했어요. 그 동안에도 보면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는. 근데 역시 남아야 될 사람은 떠나고 떠나도 되는 사람들은 계속 남는 이런 모순이 또 한마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자꾸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드네요. 예. 그러나 바람은 초선부터 여고야고 그거는 변함없는 원칙인 것 같으네요. 예. 2008년도잖아요. 18대 총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소위 말 공천 갈등을 공천 학살 이렇게도 이제 비유했는데 이 한국당 내에선 친박 의원들이 현 지도부 체제에서는 이 공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련해서 예. 그 친박이라는 단어가 지금 다시 등장을 예. 했어요. 이러면서 완전히 180도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친박이 뭐 개혁을 가장해서 또 정치쇼를 벌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반대로 지금 친박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친박을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금 불안감이 깔려있다는 지금 분석도 있는 것인데 이러면서 지금 이 공천 쇄신 요구가 말 그대로 쇄신의 흐름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계파 갈등으로 나타난다면 이게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근데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현상이 어제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던 김태흠 의원의 요구, 그러니까 영남과 강남 3구에서 3선 이상한 의원들의 용퇴를 주장을 했는데 두 가지 점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발언자인 김태흠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태흠 의원이 요구했던 영남과 강남 3구의 3선 이상 의원들 용퇴 대상을 명단을 쭉 보니까요. 친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면면을 보니까 김재원 의원하고 정가변 의원 정도가 이제 언론에서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는 예. 그런 의원들이고 나머지는 비박 복당파거나 아니면 계파색이 별로 없는 이른바 중립파라고 불렸던 의원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혹시 여기에 친박의 계파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사실 의구심이 이제 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연쇄적으로 만약에 입장 표명이 있게 된다면 이후에 어떤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걸 보면은 예. 이것이 쇄신 흐름으로 가느냐 계파 갈등으로 가느냐를 한번 점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김태흠 의원의 어제 발언은 사실은 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김태흠 의원은 사실은 친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 발언을 많이 했어요. 네. 이른바 친박의 어떤 이 계파 전행은 안 된다는 취지이기도 했고 또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뭐 탄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긍정하는 것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어떤 계파 논리에서 나왔다고 보지는 않고 사실 네. 공천기획단의 우리가 구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친박이 손해를 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다. 다만 원론적으로 이런 이제 흐름이 이제 자꾸 일어나면은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헌정사상 드문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거는 사실 정말 우리 정치사에 왜냐 정치의 기본은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자 탄핵을 못 막은 책임이 됐건 탄핵에 가담해서 그것을 통과시킨 책임이 됐건 아니면 대통령을 제대로 못 모셔서 탄핵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됐건 이런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내놓고 말하자면 자기 고백한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잠깐 돌아가서 우리 유민봉 그 의원이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사실 한편으로 신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충격이라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아니 지방선거 책임을 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집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더 당 안팎에 울림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이 공천 갈등은 말 그대로 진검승부거든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살아남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홀로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뭉쳐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점 하나. 그래야 어떤 방어막이 그러니까 두 겹 세 겹으로 두터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뭉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개파 구도나 이런 거에서 내가 희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처럼 방어를 해 들어가는데 좋은 명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로 실제로 그게 작동이 됐든 작동되지 않았든지 간에 개파 논리가 다시 어떤 그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싸움에 있어서 동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반대로 누구를 쳐내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역으로 또 동원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된다는 근데 것이죠. 이런데 또 주목되는 것이 황교안 대표의 뭐 최측근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박맹우 사무총장, 또 공천심사위원회가 출범되게 되면 거기에 뭐 당연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게 사무총장인데요. 여기 내에서 이 박 총장이 그 한국당 내 불출마를 고심하는 의원들이 더 있다. 이래서 이 박 사무총장이 말하는 것이 친박계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좀 이렇게 좀 압력으로 좀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고심하는 의원들은 있겠으나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길지는 굉장히 미지수인 게 이미 그 총선에 불출마 할 것 같은 의사들을 밝혔던 사람들이 전부 다시 그렇죠. 복귀하고 있잖아요. 네. 뭐 김정은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윤상직, 정종섭 이런 사람들이 다 거꾸로 대부분 친박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원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면 지금 실제로 이것이 과연 그 실행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그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고민은 뭐 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고민이 아니고 실행이잖아요. 결단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직은 회의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그 말씀에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개파 얘기를 잠깐 해서 좀 뭐하긴 하지만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 논리가 작동을 하면은 통합은 거의 물건다고 네.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수 통합,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는 비상행동 같은 경우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넘어야 되는데 개파의 논리를 또 구성해 들어가는 중요한 명분이 탄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지지고 볶는 그러니까 명분상의 내분 양상이 다시 벌어지게 되는데 예. 황교안 대표가 이걸 제압을 하면서 보수 통합을 추진할 동력이 있느냐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누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보수 통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개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먹구름이고 경계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 점인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보면은요, 지금 김태흠 의원이 그렇게 중진들 험지 출마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산에서 사선이죠. 그 김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뭐 10년 정도 한 사람들이 뭐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어 이런 식으로 반발이 본격화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만약 김정은 의원 선에서 이제 멈춘다면 상관없겠지만은 뭐 3선 이상들 의원들에서 계속한다면 사실상 총선 기획단과 출범한 상황에서 통합이랑 상당히 거리가 먼 쪽으로 당이 좀 멀리 떠나려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예. 봐요. 지금 그 우리가 총선 기획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짚어봤지만은 지금 총선 기획단의 면면은 물갈이하겠다는 면면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네. 총선 기획단 안에 사실은 그 지금 쇄신 대상으로 지목될 만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개혁하고 물갈이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얘기가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그 보수 그 통합 기구 구성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뜻을 이제 곧 밝힐 거로 예.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혁신위원회가 됐건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적절히 외부의 칼을 동원할 것인가. 과거에도 보면은 여구, 야구 저희가 뭐 잘 알다시피 예. 뭐 김종인 그 케이스도 그렇고 그 앞에 사실은 그 이회창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시절에 공천 개혁을 할 때도 그 중진들 쳐낼 때도 안강민이라는 전혀 다른 칼을 갖다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수가 나와야지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시스템과 현재 그 면면을 갖고는 예. 그야말로 진짜 그 백년 하청이다
연목 구호다. 조금 그런 전에 생각이에요. 말씀하신 예. 그 자유한국당의 총선 기획단에 쇄신 대상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죠. 그러니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될 만한 될 만한. 예, 그럼 지금- 결국 쇄신 대상 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 TK, PK 다선 의원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질 거거든요. 예. 강남 지역과 이미 김태흠 의원이 쏘아 올렸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지금 이 논란이 이제 앞으로 계속 커지면서 저는 그 선거를 앞두고는 시끄러운 집안이 잘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계파 갈등 예. 말고 전에 무슨 뭐 친박 간별사 또 요번에 뭐 혹시 친문 간별사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보기엔 여당도 망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건강한 건강한 어떤 혁신의 그 다툼이라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알겠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 오전에요. 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김태형 의원이 띄웠던 그 중진 험지 출마론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압박하는 자리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윤민봉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던진 뭐 메시지가 좀 주목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봤는데요. 예. 우리 당은 국민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담아낼 그릇의 크기가 못 되고 예. 유연성과 확장성도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고 예. 중도 개혁층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쇄신과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당에 대한 어떤 충정. 예. 그러면서 이 어떤 그 딱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당의 모습을 깨서 빈 틈새라도 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예. 표현을 썼는데 자신의 어떤 불출마 선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이 너무 경직돼 있고 안주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이런 거죠. 이건 당에 대한 저는 충정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만약에 초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의 혁신을 주문한다면 그거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끄러운 게 발전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이견과 당내 논란이라면 예. 그건 긍정적 에너지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일정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정확하게 그러면 그 컨셉이 무엇이냐를 그럼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젊은 어떤 목소리가. 네.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뭐냐면 쇄신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공천 개파 논리가 스며들어가 버리면 네. 이건 이전 투구가 되어버린다.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가 지금 이제 자꾸 유민봉 의원 그 메시지가 저는 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예. 뭐 지금 자 한국당이 국민의 절박함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하자면 외연 확대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바로 뭐냐하면 지금 그 친박 내지 그 탄핵 논란만 갖고는 맞아요. 예. 국민의 중원에서 이 중도를 담아내는 그런 그 방법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건강한 논란이거든요. 개파 갈등.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분은 친박 색채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경우 바른 그리고 나름 균형 감각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줄 알았고 또 이런 뜻으로 사실 그거는 그 여당의 지금 이철희 의원이나 그 표창원 의원이 그만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 예. 이 당론이란 굴레 때문에 말하자면 친박이 됐든 친문이 됐든 소수의 강경한 목소리가 막 당 전체를 흔들어대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현상을 사실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양반도 이분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제대로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이 내일 바로 그 우리 초선들 모였을 때 화두가 돼야 하고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해요. 만약에 예.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요. 뭐 우리는 뭐 4년밖에 안 했으니까 그다음 3선 이상 중진들보다는 우리는 좀 살아야 되겠고 중진들은 먼저 좀 험지를 나간다든가 용퇴하라고 그런다면은 심각한 뭐 내분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는 뭐 것 같아요. 그런 그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면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가 나오면 미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런 일 없고. 제가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중진은 당연히 살아남고 싶겠죠. 예. 자 그러면 살아남는 방법으로 뭘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중진이 어떤 칼을 꺼내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알았어. 그럼 내가 그러니까 그 비켜줄게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죠. 예. 근데 난 싫어. 계속 버틸래가 된다. 버티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는 레토릭을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중진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니 3선 4선까지 헌 양반이 무슨 그 희생양이냐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러면 내가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장하기 위한 논리가 뭐냐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대의 어떤 계파에 지금 속했다라고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중진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순간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는 초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진이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중진들의 반격의 가장 큰 무기는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구 관리 잘했고 지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 갈아 끼면은 떨어져. 근데 사실 그 선거라는 게 총선은 구도와 바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인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는 구도고 둘째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왜 초선부터 바람이 부느냐 항상. 그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버릴 게 적기 때문에 초선부터 그래서 초선들이 항상 과거에도 정풍운동이나 쇄신운동이나 혁신에 앞장섰던 것은 예. 아직은 덜 말하자면 물들었거든요. 이 정치판의 그 나쁜 물에. 그러니까 초선들이 앞장서는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너무 늦었죠. 사실은. 짧게 네. 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래서 바로 김태흠 의원이 영남과 강남 3구로 지역을 한정했던 게 당신들의 어떤 당선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지역을 한정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라는 뜻이 예. 그냥 깔려 있는 거고요. 예, 오늘 보면 장외에서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친박에서 말을 갈아탄 그들이 개혁을 포장해서 벌이는 정치쇼를 이 국민 여러분은 또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를 제압하고 물갈이할 힘이 없대요. 예.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진단은 뭐냐면 친박이 궁지에 몰린 그 이른바 공천에서 탈락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친박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친박이 개파로 똘똘 뭉쳐서 오히려 공천에서 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네. 맞은편에 있는 쪽을 오히려 친박이 쳐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오히려 역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러면서 180도 다른 진단이 나오고 있다라는 예.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개파의 관점에서 아직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하나의 반증이에요. 그것이. 예.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터져 나오느냐 안으로 그러니까 스며들게 지도력이 그러니까 누를 수 있느냐. 이 게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국면 속에서 임기 뭐 당연히 불똥이 또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좀 튀는 것 같아요. 뭐 임기가 한 달여 가량밖에 안 남았는데 또 뭐 소위 이제 친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 쪽이라든지 일각에서는 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짚어본 거로는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네. 그래서 첫째는 우선 대안이 마땅치 않다. 왜 대안이 마땅치 않냐면 지금 자천 타천으로 그 출마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분들이 또 아까 얘기한 쇄신 대상에 포함된 분들이에요. 영남 다선 의원, 네.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황 대표 의중을 뭐 100%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황 대표 발로 이것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게 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여러 가지 최근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지명도 있고 상징성 있는 이 인물이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그래서 그 많은 그 의원들의 공감되는 어차피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는 그 나경원 대표가 있는 게 좋다. 지금 바꿔가지고 실익이 없다는 분위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지켜는 보고 봐야 되겠지만 예.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뭐